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지난 주말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시작 18분 만에 스프린트 과정에서 왼쪽 햄스트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부상 정도에 대한 부분은 추후 어떻게 경과가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의 부상이 어느 정도 예견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손흥민 선수의 부상과 관련하여 주제 무리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문제점과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의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햄스트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햄스트링이란 허벅지의 뒷부분 혹은 부위를 담당하는 4개의 근육 중 3개의 근육을 통칭하는 표현인데요. 넙다리 두 갈래근의 긴 갈래, 반힘줄근, 그리고 반막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햄스트링은 엉덩뼈의 궁둥뼈 결절과 무릎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무릎을 굽혔다가 펼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무릎 아래 부위, 종아리의 전후 운동에 대해서 사용되는 근육이죠. 많은 축구 팬들이 아시겠지만 이 햄스트링 부상은 선수들, 특히 스피드스터여행의 선수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무릎을 굽히고 다시 펴는 동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육이 바로 이 위치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하를 받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번 문제를 겪었던 경우 기존처럼 플레이하면서 속도를 급작스레 끌어올리거나 갑자기 멈추는 상황에서 부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 때문에 플레이가 위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손흥민 선수 역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유형이고, 실제로 최근 햄스트링 부상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시면 이전까지는 대부분 골절이나 염좌와 같은 부상이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 2차례 부상은 연속으로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뒷근육이 올라오는 단계의 1단계 부상에 그치고 있지만, 이렇게 부상이 이어지다가는 파열까지 이어지는 2단계, 3단계로 나아갈 여지가 충분히 있죠.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토트넘에 남게 되면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그것은 토트넘의 감독, 주제 무리뉴의 전술적인 문제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무리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은 높은 위치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구사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낮은 지점에서 단단한 수비 블럭을 형성하고 공수의 종적인 폭을 늘려서 빠른 전환을 통해 공격 마무리 단계까지 나아가고자 하죠. 무리뉴는 분명 이런 전술을 통해서 과거 유럽을 호령했던 감독이고 그만큼 훌륭한 커리어를 보내왔지만, 최근 전방 압박이 점차 현대 축구의 주류 흐름이 되고 공격적인 지배구조가 핵심이 되는 가운데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술적으로 시대에 많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의 전임자였던 포체티노 감독 시기에도 결코 덜 뛰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체티노는 선수들에게 하루에 훈련을 2번 진행하는 더블 세션을 지시할 정도로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감독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듯 리그 내에서도 포체티노의 팀은 최상위권의 활동량을 가진 팀이었죠. 공격수들에게 많은 수비 가능과 전진 압박을 요구하는 포체티노의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가 무리뉴 시기보다 적게 뛰었으리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즉, 단순히 뛴 거리나 출전 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변속의 빈도이고 스프린트 거리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몇 시즌간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하여 동일 포지션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100분위 점수로 표시해놓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사이의 변화입니다. 정확히는 무리뉴의 토트넘 이전과 이후의 플레이 스타일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대부분의 지표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부분은 골을 향한 패스입니다. 이것은 공격 상황에서 상대의 골문을 향해 적어도 10m 이상 나아가는 패스를 얼마나 자주 시도했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무리뉴 이전의 손흥민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점대의 평가를 받은 반면, 무리뉴 이후의 손흥민 선수는 30점을 넘어서는 평가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한술 더 떠서 40점대 후반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발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골을 향한 패스를 측정하는 방식이 상대 골문을 향해서 10m 이상 전진하는 패스라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전의 이 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던 주된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일반적으로 볼을 받는 위치가 이미 전방 지역, 높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10m를 더 전진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되죠. 그런데 무리뉴의 시대에 이르러 손흥민 선수가 낮은 위치에서 1차적으로 볼을 받고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이 포함되면서 그만큼 이 지표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추론에 힘을 더해주는 영역이 박스 안에서 공을 받는 빈도입니다. 공격 상황 볼터치에 대응하여 얼마나 많은 패스를 상대 박스 안에서 받았나,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이 지표를 보면 무리뉴 시대의 손흥민 선수는 포체티노 아래에서의 손흥민 선수와 다르게 박스에서 공을 받는 빈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박스 아니냐 바뀌냐가 아니더라도 그만큼 통계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변화는 곧장 슈팅 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지난 시즌 슈팅 빈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던 것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무리뉴의 축구가 시작된 이번 시즌에 들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 빈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무리뉴의 철학이 손흥민 선수를 포체티노의 시기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포진시키고 그만큼 공격의 출발 지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수의 활동 반경을 기록해놓은 히트맵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시즌별 리그 히트맵을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부임이 이뤄진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 대하여 하프라인 아래에서 머무는 기간이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이전엔 하프라인이 높은 지역에 포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공격수들까지 후방에 복귀해 대응을 유지하며 단단한 수비를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무리뉴 아래에선 대응을 맞추기 위해서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포지션이 무리뉴 아래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짐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처음 무리뉴의 축구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무리뉴는 전환을 중시하는 감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의 전환이란 공격에서 수비,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수비 상황 낮은 위치에서 공격까지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생겨야 할까요? 당연히 공격 선봉장인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후방 선수들이 볼을 빼앗는 시점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낮은 위치에 포진하는 공격수가 공격 대응 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것이 무리뉴가 이야기하는 전환 속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동반한 스프린트가 요구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부하는 그대로 햄스트링에 전달되겠죠. 정리하자면 무리뉴 아래에서 손흥민 선수는 기존에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고강도의 부하를 햄스트링에 걸고 있습니다. 공수가 전환될 때마다 그만큼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해당 근육의 한도에 가까운 부담을 계속해서 걸고 있는 것이죠. 근육이란 자잘한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기에 높아진 부하는 그만큼 깊은 상처를 햄스트링에 입히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회복력을 상회하는 수준의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순간 툭! 지탱력이 끊어지면서 부상이 찾아옵니다. 무리뉴는 분명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본인의 축구가 가진 공격적인 약점을 보완하는데 최적의 자원인 손흥민 선수를 자신의 전사로 여기고 정말로 아끼겠지만 그런 무리뉴가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보장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상을 당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면 다른 전사를 찾아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자리를 메꾸겠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많이 뛰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제가 응원하는 유나이티드의 감독 소샤르만 놓고 보더라도 보르노, 레시포드, 맥과이어 같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리그 내에서도 이레귤러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많은 상황이라 선수들을 갈아댄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손흥민 선수와 비슷한 스타일의 레시포드는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뛰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햄스트링 부상을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빌드업 작업을 통해서 공을 전방으로 차근차근 운반한 뒤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페네트레이션 단계 정도에서만 폭발적인 속도를 요구하는 소샤르의 축구와 애초에 빌드업 작업을 무시하다시피 넘어가고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무리뉴의 축구,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을 떠나야 합니다. 무리뉴의 시대에 뒤떨어진 축구가 요구하는 방식은 그만큼 많은 부담을 손흥민 선수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이런 축구에서 계속 플레이하다간 부상을 겪을 때마다 점점 약해진 햄스트링 접합부가 어느 순간 부분 파열, 완전 파열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상을 입었던 과거의 선수들은 대부분 폭발적이었던 속도를 잃고 선수 생활의 말년을 초라하게 보내야만 했죠. 그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에 아직 선택의 여유가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런 비극이 다가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늘 자신의 약점을 꾸준히 개선하는 것으로 성장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의 장점인 속도를 잃어버려도 손흥민 선수는 답을 찾아내겠죠. 단적으로 이번 시즌에는 플레이메이커로서도 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전성기를 점점 지나는 시점부터 손흥민 선수는 점차 그 방향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한 폭발력을 갖춘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교한 킥이나 라인을 부수고 들어가는 능력,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스프린트 같은 부분들이 여전히 너무나 아쉽습니다. 신체적인 완성도가 유지되면서 노련함과 경험이 원숙해져 가장 좋은 기량을 내야 할 현재 시기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렇지만 무리뉴의 축구는 비단 그러한 보조를 못 맞춰줄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손흥민 선수의 현재를 점차 갉아먹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상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부상의 전조이고 이미 예고된 비극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다음의 영상을 통해 저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아야 되는 전술적인 이유를 다루겠지만 그 토트넘이 현재와 같이 무리뉴의 토트넘이라면 손흥민은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의 부상을 바라보며 내린 제 결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전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